입니다. 잠시만요. 설정을 좀 할게요. 네. 두 번째 수업은 지금 5주차지만 6주차의 수업을 일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6주차 수업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에 반해 5주차 수업 내용이 좀 적어서 들으셨겠지만은 내용이 좀 쉽고 내용이 적기 때문에 첫 번째 영상으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6주차 내용, 투자 성과 점검에 대해서 공부를 성과의 평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고 리밸런싱 하는 작업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오늘 그 영상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투자를 하고 나면 이후의 성과를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투자를 잘했는지,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게 있는지, 아니면 리밸런싱 해야 될 게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이제 목적이 있겠죠.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인 자산 배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는 이제 전략적인 자산 배분을 해놓는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예를 볼게요. 가령 주식 30%, 채권 30%, 현금 40% 전략적 배분으로 투자를 실행한 후에 혹시 경기가 과열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주식의 가치가 급등해서 총평가액 대비 주식의 비중이 30%에서 만약에 50%로 이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세웠던 전략적 자산 배분의 이 비율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초의 자산 배분 비율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투자 성과 평가의 목적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술적 자산 배분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적극적인 관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두었지만은 우리는 전술적 자산 배분의 폭도 정해뒀거든요. 그래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 최종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금융 상품의 개별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식에 50% 비중을 두었는데 그 주식의 50% 비중을 만약에 펀드로 구성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투자 포트폴리오에 고객의 재무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 투자평가 시 고려사항입니다. 고려사항은 회계 처리가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평가 시 고려사항의 중요한 건 이제 벤치마크입니다. 우리 벤치마크는 항상 우리 투자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할 때도 이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크가 뭔지 보겠습니다. 투자의 운용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올바른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투자의 결과물을 적절한 대상과 비교해야 된다라고 해서 비교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세히 보면 벤치마크란 성과평가의 기준점이 되는 잣대입니다. 벤치마크는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의 조합에 따라 자산 집단이나 개별 상품별로 정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주식형 펀드를 하나 투자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주식형 펀드는 우리나라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벤치마크로 뭘 쓰냐면요. 코스피 200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니까 적어도 코스피 지수 200
지수 정도는 그 수익을 내줘야 되지 않냐. 이게 시장 코스피 200이 거의 시장 평균이잖아요. 이게 뭐 거의 인덱스 같은 평균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얘보다는 수익이 좀 더 많이 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뭐 등락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 했을 때 내 펀드가 적어도 펀드를 선택하는 거면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코스피 지수보다는 조금 뭐 높게. 그래서 이 정도 차익을 봐야지 펀드에 투자하는, 수수료 내고 펀드에 투자하는 의의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거든요. 모든 펀드에는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는데 이 기준을 정할 때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밑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성입니다. 명확성. 벤치마크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명과 비중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된다. 그 다음 투자 가능성. 적극적인 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벤치마크의 구성 종목에 투자하여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측정 가능성. 원하는 기간마다 벤치마크 자체의 수익률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적절성. 벤치마크가 매니저의 운용 스타일이나 성향과 일치하여야 된다. 투자 의견의 반영. 매니저가 현재 벤치마크를 구성하는 종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 투자 실행 전 규정 가능. 벤치마크는 평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벤치마크의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코스피 200 지수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벤치마크는 자산군 내에서 다양한 자산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별로 정해질 수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개별 금융 상품들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주식의 경우에는 시가총액별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누어 투자한다면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가 각각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채권의 경우라면 신용 등급별 또는 지역별 투자 등급 이상 채권, 투자 등급 미만 채권으로 나눈다면 또 지수가 그 채권 지수가 벤치마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용하는 벤치마크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보도록 할 때 쓰는 계산법입니다. 투자 성과 평가를 하려면 수익률 계산해야 되겠죠. 평가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금액 가중 수익률입니다. 금액 가중 수익률은 보시면 여기 볼게요. 일정한 기간, 3개월, 6개월, 1년 등 투자 포트폴리오 내부로 유입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돈의 그 현재 가치와 나간 돈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펀드가 이렇게 있는데 돈이 들어오겠죠. 만약에 뭐 1,000만 원, 이 펀드로 고객의 투자금 1,0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리고 뭐 2주 후에 다시 인출해 나갔다. 1,000만 원, 투자 자금의 일부를 회수해 나갔다. 이렇게 들어온 돈, 나간 돈을 현재 가치로 일치시키는 할인율이 수익률. 측정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거를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죠. IRR이라고 합니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 가중 수익률은 뭐냐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요. 금액 가중 수익률에 좀 단점을 보완한 건데 금액 가중 수익률의 단점은요. 투자 기간 중에 현금 유출입으로 인해서 수익률 왜곡 현상을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수익률 왜곡 현상을 수정해서 수익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보시면 현금의 유출입이 발생할 때마다 수익률을 계산하여 각 구간별 수익률을 기하학적으로 계산한다 해서 차이점은 구간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액 가중 수익률은 그냥 통틀어서 기간 정하지 않고 통틀어서 그냥 돈 들어온 거 돈 나간 거 수익률만 계산하는데 시간 가중 수익률은 구간별로 수익률을 기하학적으로 연결해서 투자 기간 중 총 수익률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유출입이 매일 발생하는 펀드 등
간접 투자 상품에 적용되는 가장 정확한 수익률 계산 방법이다. 왜냐하면 펀드는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명이 돈에 들어오고 수십 명이 돈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로 가장 정확하게 수익률 계산하는 펀드 같은 것에 적합하게 이용된다. 시간 가중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 위험에 대한 고려라고 해서 투자를 할 때 위험을 측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표준 편차도 있죠. 그래서 투자 위험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위험에 대한 고려 첫 번째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 먼저 보시면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 편차는 수익률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총 위험을 의미합니다. 총 위험. 표준 편차는 위험이죠. 다음에 살펴볼 벤치마크와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상대적인 위험을 측정하는 베타와는 달리 절대적인 위험 수준을 측정하는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요, 총 위험을 나타낸다. 반면에 베타는 또 베타에 대한 설명을 보겠죠. 베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타가 뭐냐? 베타란 투자 포트폴리오 또는 개별 투자 상품이 벤치마크의 수익률 변동에 대해 어느 정도 민감도를 가져가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벤치마크 표준 편차와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위험을 측정하는 거지만은 아예 다른 개념인데 베타란 벤치마크, 우리 투자할 때 벤치마크 정한다고 했죠. 기준 정한다고 했잖아요. 벤치마크의 수익률 변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벤치마크가 움직일 때 어느 정도 따라 움직이는지 그 민감도를 나타내는 그 척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사건의 발생으로 시장 수익률이 변동할 때 개별 증권의 수익률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이며, 베타가 클수록 시장 수익률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수익률 자체의 베타는 1이므로 베타가 1보다 크다일 경우 시장 수익률 대비 위험성이 높은 종목, 민감하다라는 거죠. 베타가 1보다 작을 경우 시장 수익률의 변동성 대비 위험성이 덜한 방어적인 투자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수익률이 1입니다. 시장 수익률 자체의 베타는 1입니다. 시장 수익률의 자체의 베타는 1이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에 따라서 1보다 크면 위험성이 높은 종목이며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고요. 1보다 작으면 민감도가 낮은 종목이며 위험성이 덜한 방어적인 투자 종목이다 라고 해서 시장 자체 위험 민감도 베타 1을 기준으로 작냐 크냐로 민감도를 평가하는, 그래서 이 베타라는 개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민감도 1 기준 보다 작냐 크냐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참고로 우리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다른 수업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위험을 공부하면서 표준 편차와 베타를 공부하고 있고, 또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참고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한번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편차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삼포도라든지 편차, 분산 이런 것들도 개념을 알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삼포도 한번 먼저 볼게요. 우리 삼포도라는 것은 자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료에 별량들이 수치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산포도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산포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편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편차는 어떤 자료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한다. 편차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한다. 이 구체적인 것은 제가 사례를 볼 거기 때문에 사례 보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평균에서 그 A,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어떤 그 자료가 A의 자료라면 A가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게 이제 편차라는 거고요.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하는 공식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가 된다. 그 다음 이제 분산입니다. 분산이란 편차를 제곱하는 값을 평균 한 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편차 구했죠? 이 편차를 제곱해서 이것을 평균하면 분산이라는 겁니다. 제곱을 하는 이유는 이 제곱을 하지 않고 평균을 내면 0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편차기 때문에 편차를 다 더하면 결국은 0이 되기 때문에 분산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차익의 평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편차를 제곱하고 제곱한 것을 더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고요.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해주면 표준편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을 해서 분산을 구했기 때문에 다시 제곱근을 해야지 표준편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수식에서 보시면 표준편차란 분산에 제곱근을 해주면 표준편차가 된다라는 건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한 반에 도서관 이용 횟수로 사례를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자료는 우리 반 학생 5명이 한 달 동안 도서관을 이용한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5명이 한 명은 5번, 한 명은 3번, 그리고 한 명은 4번, 한 명은 7번, 한 명은 11번 도서관을 이제 이용했고요. 이 이용한 학생들이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먼저 평균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5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1에서 5로 나누면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은 6회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평균 6회 정도 방문했구나 라는 게 나왔고요. 그럼 이제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편차는 각 별량을 빼주면 평균으로 빼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별량은 5 빼기 6 5 빼기 평균인 6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 빼기 6 해주니까 마이너스 3, 4 빼기 6 해주니까 마이너스 2, 7 빼기 6 하니까 1, 11 빼기 6 하니까 5 해서 편차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5입니다. 이렇게 이제 편차가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더하면 전부 다 그냥 더하면 0이 되거든요. 0이 되니까 그냥 더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산이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분산은 이 편차에다가 다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1의 제곱, 5의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니까 평균이 8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평균 8.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분산의 답은 8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럼 표준편차는 이 8에다가 제곱근을 다시 해준다는 거죠. 8에 제곱근을 해주니까 2.828이라는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준편차는 2.828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평균을 구했고요. 평균을 구하고 나면 편차를 구할 수가 있고요. 편차를 구하고 나면 분산을 구할 수가 있고요. 분산을 구하고 나면 제곱근을 내서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편차는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도서관 방문 횟수로 해서 표준 편차 구하는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그 분산과 표준 편차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중간고사에도 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도서관 방문 횟수가 아니라 뭐 키를 이용한다든지 점수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조금 변경해서 낼 거고 문제의 어떤 흐름은 풀이의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예제만 공부를 보시면 푸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위험인데 평균과의 차이다. 결국은 2.828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에서 2.828만큼 더 많을 확률, 그 다음에 평균에서 2.828보다 2.82만큼 더 적을 확률, 이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갭, 더 많을 갭, 더 적을 갭, 이 갭만큼이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률에서는요, 수익률에서 2%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할 거라고 했지만 수익률이 더 많이 발생할 확률, 더 적게 발생할 확률, 이게 이제 편차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차는 변동성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변동성은 또다시 위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 변동성, 위험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샤프 지수가 나오는데 제 2절이고요. 2절에서는 위험을 고려한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들을 공부를 해볼 건데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샤프 지수가 나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수업은 샤프 지수까지 공부할 거고요. 이제 다음 그 6주차에서 젠센의 뭐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수가 더 트레이너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때 지수 나올 때 샤프 지수와 비교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샤프 지수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샤프 지수라는 것은 여기 설명 보시면 투자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 한 단계에 대해서 위험 한 단계에 대해서 초과 수익을 얼마나 나타내는지 지표입니다. 위험 대비 수익이 얼마나 더 많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즉 1단위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얻은 실현된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내가 위험을 보유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프리미엄이다라는 겁니다. 즉 초과 수익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샤프 지수가 높을수록 위험 대비 초과 수익이 높음으로 투자 성과가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샤프 지수는 높아야지 성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이 샤프 지수를 볼 때에 유의할 사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한 유형의 펀드 간의 샤프 지수를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 샤프 지수는 어떨 때 쓰냐면 A라는 펀드와 B라는 펀드가 있을 때 이걸 비교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A 펀드의 수익률이 4%고 B 펀드의 수익률도 4%다. 그러면 수익률이 같거든요. 같기 때문에 어떤 걸 투자해야 되지? 우리가 잘 이제 판단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럴 때 샤프 지수를 보고 A의 샤프 지수가 만약에 2.3이고 B의 샤프 지수가 만약에 1점이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위험 대비 초과 수익이 더 좋은 A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의 자료로 샤프 지수를 많이 쓰는데 이런 샤프 지수를 쓸 때 이 두 펀드를 비교할 때 동일한 유형의 펀드 간에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만약에 한국형 주식형 펀드랑 글로벌 고수익 채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하고 채권은 흐름이 너무나 다르고 또 시장도 한국이란 시장과 글로벌이란 시장은 시장이 너무 다른데 이 두 펀드를 비교하면서 샤프 지수를 비교해서 뭐 A가 좋다, B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형의 펀드 간에 어떤 비교를 할 때 적합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운용 기간을 대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운용기간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되도록이면 3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해서 샤프 지수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3년 이상 월간 수익률로 측정해야 정규 분포의 통계적 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동일한 운용기간 을 대상으로 샤프 지수를 비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요. 샤프 지수는 동일한 유형의 펀드끼리 그리고 동일한 운용 기간의 성과를 비교할 때 비교의 어떤 그 지표로 이용하는 게 샤프 지수다라는 거고 샤프 지수는 높을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 나머지 다른 지수들과 함께 공부할 때 샤프 지수 다시 복습하면서 비교해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